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단군 왕검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날인 오늘 개천절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서울은요 정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시간이 갈수록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태풍이 거세게 지나간 지역은 피해가 워낙 커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이 태풍 미탁이 지나간 지역 상황 점검해보고 또 준비한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상황은 어떤지, 특히 이 태풍 피해가 큰 강릉과 이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문자로 지금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제보를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라디오 전국일주 출발하죠.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가 꽤 컸는데 일단 이 태풍 미탁은 이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께 전남 해남군에 상륙을 했죠. 그리고 밤사이 이제 남부지방을 쭉 관통을 했습니다. 호남 남부 지역에서 이제 영남 남부 지역으로 쭉 이제 관통을 했고요. 네. 오늘 아침 6시께 경북 울진 인근 동해상으로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이동을 지금 해서요. 시속 한 60km 정도. 그래서 울릉도하고 독도는 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동해 먼 해상에서 소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영동과 동해상에 남아있던 태풍특보도 10시를 기해서 일단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태풍특보는 해제됐습니다만은 이 바람과 해일 때문에 또 기상특보가 내려진 곳은 또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번 태풍들에 비해서 일단 사망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반 이제 집계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가 모두 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밤에 이제 농수로에 물 빠지는 작업을 하러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토사에 주택벽이 쓰러지면서 이렇게 깔려서 사망하신 분들도 좀 있고, 이런 비슷한 사고가 지금 계속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네. 지금 부산 사하구에서는 산사태로 주택하고 식당이 매몰돼서 4명이 지금 실종 상태인데, 이분들도 지금 생사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경북 포항시에도 주택 붕괴로 부부가 매몰이 됐고, 지금 아내만 구조가 된 상태고, 남편은 실종 상태고요. 또 포항시에서 자동차가 휩쓸려서 운전자가 지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사망자가 더 발생할 여지가 좀 더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주택 침수 파손으로 해서 한 268명 정도, 115세대 이재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한 1,5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대피하신 분들도 좀 있고요. 예. 이번에 정전 겪은 가구도 한 44,000여 가구 정도 되고, 또 이번에는 영동선 일부에서 토사가 흘러서 철도 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6명이고 지금 실종 매몰된 사람이 한 6명 정도인데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네. 특히 이제 강릉 지역의 피해 상황은 현지 연결해서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낙동강 인근의 의령 함안 지역에 홍수주의보는 해제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폭우로 또 이 홍수 산사태 우려도 상당히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가 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내륙 지방에 이제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다 쓸려서 지금 하류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어제 울산 같은 경우에 비가 또 많이 내리면서 한때 태화강에 이제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 경남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삼낭지인교 기준으로 해서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홍수주의보가 지금 계속 이제 발령된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구포대교에도 홍수주의보가 이번에 내려졌는데 이게 2012년 이후 7년 만에 내려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도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기존에 내린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지금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라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높으니까 산행하시는 분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산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올해 7월 이후에 지금 이 미타까지 한 7번째 태풍으로 기억하는데 또 다른 태풍이 또 올라올지도 모른다면서요? 네, 이번에 올라오면 이제 19호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민간 기상업체 쪽에서 이번에 이제 그 관측을 해서 지금 밝힌 상태인데요. 11개 정도의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현재 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약한 지금 회전 기류가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열대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일본 남단 규슈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입니다. 네. 근데 올해 유독 지금 가을 태풍이 많은 이유가 이제 뭔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력을 좀 수축을 해서 이게 일본이나 태평양 쪽으로 태풍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올해는 지금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13번째 확진 판정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또 김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파주 문산업 돼지 농장에서 일단 양성 판정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전에 추가로 또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김포시의 통진업 돼지 농장에서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네. 이틀 새 벌써 이제 4건이나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파주시에서 또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3건. 모두 지금 16건이 된 상태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불과 보름 만에 지금 13건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시 또 북한 쪽에서 뭔가 넘어온 멧돼지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측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전 이제 속보 상황을 보게 되면 DMZ 내 그러니까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 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측 남방 한계선에서 1.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이 됐고 여기서 그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멧돼지 전파 가능성도 지금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 역학조사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확산을 좀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태풍 피해가 큰 강릉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이 태풍으로 동해안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 이 강릉 포함한 영동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강원 영동 지역에도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릉 지역 비는 현재 그쳤지만 강한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요.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이 480mm로 가장 많고 삼척 원덕이 376mm, 동해와 강릉이 353mm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의 양인데 네. 앞서 잠깐 강릉 지역의 피해 소식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피해가 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폭우로 강원 영동권에서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차량 침수로 38명이 고립되고 28명이 구조되기도 했고요. 오늘 새벽 0시 56분께 삼척시 오분동 한 주택 인근에서 산사태가 나 김모 씨의 집을 덮치면서 안방에서 잠을 자던 김 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강릉과 동해, 삼척 등에서 주택 70여 채가 침수됐고 또 강풍과 집안 유실, 산사태로 강릉에서 4천여 가구, 삼척이 7,300여 가구, 동해 300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해 일부는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또 폭우로 강물이 불며 하천 범람도 이어졌는데요. 강릉시 주문진 우암천과 강동 섬석천, 또 정동천 등이 범람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삼척 지역의 상황 어떤지 삼척시 교동에 사는 주민 김성지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는 삼척시 교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빗방울이 지금 굵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앞으로 또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지금 시내 주변은 곳곳에 침수가 됐다가 배수가 이제 된 상태고요. 바닷가 부근에 지금 침수된 가구들이 또 많아서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부터 원덕 쪽하고 금덕 쪽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서 읍면 동사무소 또는 학교로 지금 대피를 해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시내 쪽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주변 가구들이 많이 침수가 됐다 그래서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피해를 아직 뭐 수습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주민 대피령 내려져서 많은 곳들로 또 이제 분산돼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삼척 상황은 그렇고 강릉 지역은 이 도로 통제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이 강릉시 송정동 공항대교에서 이 동해상사 앞 도로가 300m가량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고요. 강릉시 포남동 난설원로의 도로 사면이 유실됐습니다. 또 성덕초등학교 앞 이 지하차도 등 일부 도로가 침수돼 오전까지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새벽 2시 30분께 강릉 교동택지 부영 6차 아파트에서 교동 주공 3차 아파트 사이 도로 사면이 무너지면서 낙석 방지책과 신호등이 도로를 덮쳐 응급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릉 지역의 주요 통제 구간은 헌화로, 또 공항대교에서 동해상사 사거리, 경포 진안상가, 병무청에서 공항 입구, 또 주권교차로에서 즈무고가, 강릉경찰서에서 안목방면, 또 옥계, 낙풍 사거리 등이니까요. 이 지역 운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릉 일원에 지금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2분을기에 강릉시 신석동 저지대 침수로 인근 주민들은 상운산 마을 회관으로 급히 대피했고요. 8시 13분경에 강릉시 강동면 군선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주민들은 안인진 1, 2 마을 회관으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8시 20분경에는 강릉시 사천천 제방이 범람 위험에 따라 사천면 덕실리와 민호리 또 노동중리 주민들도 노동상리 노인회관으로 현재 긴급 대피해 있습니다. 네. 또 주민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상습 침수 지역인 안현동 진안상가 일대도 물에 잠겨 상가에 고립됐던 상인 일부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시내버스는 이제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가 지금 일부는 다시 이제 운행 재개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맞습니다. 예. 밤새 물폭탄이 쏟아져 도심 곳곳이 침수돼 강릉 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오전 11시를 기해 강릉 시내와 주문진 방면은 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여전히 운행이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안현동과 남대천 둔치 등 도심 곳곳에서는 차량들이 물에 잠겨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폭우로 인해 도로 침수된 곳이 많으니까 가급적 차량 운행은 자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태풍 동해상으로 이제 빠져나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빗줄기는 많이 약해지고 일부 그친 곳도 있지만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지난 4월 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옥계 지역에 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강릉시는 현재 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내일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재난 관련 안전 문자와 뉴스 특보 등을 확인해 비상 상황에 잘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20분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네, 이 태풍이 지나간 지역의 지금 상황 어떤지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4222 번호 가지신 분, 태풍 피해 당한 분들 참 많은데 힘내시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요. 0705님 포항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요. 곳곳에 태풍의 흔적들이 보인다고. 침수 지역도 바람에 떨어진 간판, 쓰러진 가로수 가끔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형산강 물 수위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무섭게 흘러내려와서 아주 불안불안하시다고 조심하자는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원 지역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아람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창원도 피해가 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아침 7시에 경남 지역의 태풍 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폭우로 인해 창원과 경남 곳곳에서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현재까지 응급 복구 작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통영과 의령 지역 곳곳에서는 주택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통영의 농장에서는 축사가 물에 잠겨 오리 6천여 마리가 죽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경지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경남 지역 곳곳에 내린 많은 비로 도로 곳곳이 또 잠겼는데요. 밤사이 창원과 사천, 통영시 곳곳으로 도로가 잠겨 통행이 제한된 곳도 44곳이나 됐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아서 주행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태풍은 지나갔지만 경남 지역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 삼랑진 지점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부터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오후 늦게나 정상 수위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하셔야겠고요. 하루빨리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창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이 태풍이 오기 전에 취재를 갔다 오신 건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해 한 마을 학교였다고요? 네, 전국 각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위해서 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 마을학교인데요. 네. 창원시 진해 마을학교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마을 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마을 학교의 마을 교사,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마을학교는 이름 그대로 한 마을 전체가 한 학교가 돼서 학생들이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그 마을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마을 교사들입니다. 네. 주로 치과의사, 어린이집 선생님, 미용사처럼 다양한 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찾아간 곳은 진해 덕산 마을학교인데요. 그곳에서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덕자 마을 교사 와 꽃집을 운영하는 조지영 마을교사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을에서 그러니까 삶터잖아.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지만 또한 일터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삶을 좀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교사를 일하면 그냥 내가 개인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으로 일을 하는 사업은 그거는 자기 이익만이지만 마을교사는 어쨌든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한다라는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이 되게 커요. 처음에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한테 내가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될지를 선뜻 추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하고 플로리스트라는 이 직업으로 사람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아요. 이 도움 받은 걸 재능 기부라는 취지는 뭐 무색하지만은 이걸 친구들한테 나눠주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됐어요. 선생님, 이 꽃이 어떤 꽃이에요? 얘들은 어느 계절에 나요? 그리고 꽃말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여자친구들보다는 꽃꽂이를 이렇게 또 가르치다 보면은 남자친구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하고 더 신중해요. 너무 예뻐요, 그 애들이. 플로리스트, 이 꽃꽂이 하는 분들 남자들은 참 드문데 오히려 더 가르치다 보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재능을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마을 사람들, 한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됐다는 그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자부심도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을 시켜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학생들이 마을에 와서 생생하게 직업을 체험해보고 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꿈꾸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체험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80여 명의 마을 교사들이 학생들의 직업 체험을 도우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진해 덕산마을 학교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진해 청소년 수련관 서용옥 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청소년들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제일 큰 고민이 진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는가, 주로 학교에서는 가상직업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로 강연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 현장감 있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을을 자업월드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마을 학교는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잇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을 학교가 그냥 아이들한테 단순한 직업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변화해야 되고 좀 더 지역사회가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동체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마을 학교 선생님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마을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잇다. 이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이 행복한 어른들이 정말 행복한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함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인 뜻있는 마을교사가 80여 명. 결국 이분들이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마을 학교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정아람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충주로 가볼게요. 이수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충주 지역 태풍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집중호우 없이 시간당 10mm 미만의 강수량을 보여서 다행히 우려했던 큰 피해는 없는 상태고요. 다행이군요. 네, 충주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3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또 단양군에서도 낙석 사고가 한 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나 차량 피해는 없습니다. 네, 충주 지역 다행히 태풍 피해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서 아주 안심이 됩니다. 자, 오늘 충주시 앙성면에서 열리는 이 탄산 온천 축제 준비하는 현장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앙성 탄산 온천은 지하 700m 깊이의 땅 속에서 용출되는 탄산 온천수고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돼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네. 충주시의 후원과 앙성 온천 관광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올해로 벌써 22번째고요. 내일인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6일 일요일까지 앙성 온천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축제 전체 이름이 비내길과 함께하는 제22회 앙성 탄산 온천 축제인데요. 이 비내길은 가을이면 물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네. 이 비내길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 체험부터 장터와 야시장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길 이름도 아주 멋지네요. 비내길. 네. 내일 개막한다고 했는데 이 태풍 때문에 이제 지역 축제도 축소되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다행히 앙성 탄산온천 축제는 태풍이 잦아드는 내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준비 현장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튼튼하게 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 없도록 무대를 점검하는 등 준비 현장이 참 분주했는데요. 네. 현장에서 비를 맞으면서 세심하게 준비하던 앙성 온천 관광협의회 관계자들에게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네. 개막식 행사에는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고, 이튿날은 전국 마라톤 협회와 앙성체육회가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 비내길을 강변을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요. 야간에는 버스킹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앙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앙성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고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내길 걷기 대회도 관광협의회랑 면사무소랑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비내길 좀 살리는 차원에서 백일홍이라는 나무 심기를 좀 이벤트로 하려고요. 그래서 가족사랑 나무 심기 타이틀을 걸어서 나무 하나에 이제 가족들의 이제 뭐 소망이나 이름을 지어줘갖고 매년 와서 볼 수 있게 하고 이게 연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일홍이라는 그 나무가 꽃말이 인연이라는 그런 말이라 또 좋아서 비내길과 앙성온천과 인연을 만들어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취지해서 이렇게 만들어본 거예요. 오셔서 진짜 뭐 축제다운 축제를 봤다, 어디 잔치 갔더니 잘 먹고 잘 보고 왔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네. 가을이면은 무럭새가 장관을 이루는 비내길. 이제 백일홍 심으면 또 더 아름다운 장관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비내길. 네, 비내길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길이고요. 남한강변을 따라서 10km의 길이로 펼쳐지는데요. 한 10월 말쯤이면 드넓은 갈대를 볼 수 있는 곳이라서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으러 오기도 하고 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또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앙성온천관광협의회 우재규 회장과 함께 이 비내길을 둘러봤는데요.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네. 이게 갈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이게 하얗게 펴지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 멋있지. 이거는 자연 생태예요. 이 섬이 하나의 그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 또 괴산 이쪽에서 그 옛날에는 육로가 아니고 강길을 통해서 다녔을 때 그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하나의 피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습지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엄청 넓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0만 평 정도 돼. 그러니까 남이섬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주말이면 여기 아주 차가 밀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힐링 장소예요. 정도전이라든지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사극이 이 비내 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쟁 장면 이런 그렇죠. 거. 전쟁 장면이라든지 또 정도전 같은 경우 위에도 해군 장면 같은 것 사극은 거의 여기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는 아예 황금색으로 좀 됐네요. 그렇게 변하고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 하얀 갈대 숲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0만 제곱미터의 갈대밭이라고요? 엄청 크죠. 아이고, 진짜 장관이겠어요. 4일 개막해서 6일까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 뭐 그 농산물도 소개하고 또 이 관광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특별한 행사도 마련돼 있다면서요. 네, 오는 6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치유 한마당이라는 행사입니다. 네. 앙성 탄산 온천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치유의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온천욕을 하고 나온 관광객들이 이 앙성면을 즐길 수 있도록 앙성면에서 나는 농산물과 장수를 기리는 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번 주말 충주를 방문하신다면 탄산 온천뿐만 아니라 비내길도 걸어보시고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있는 이번 축제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이수연 리포터였습니다. 충주의 앙성 탄산 온천 축제 소식이었어요. 이완행 씨 문자 좀 볼까요? 부모님 벼농사 짓고 계신데 2번의 태풍으로 벼가 쓰러져 쌀 품질 나빠진다고 걱정 많이 하세요. 농가에 피해 입은 분들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문자 보내오셨고 3437님 어머니께서 전남 고흥 녹동에 계신데 이번 태풍에 이제 고흥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고요. 집으로 들어가는 시골길 유실돼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고 전화로 안부 물어보시고 아마 걱정 많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3분인데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태풍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심 부근에서는 시속 50k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고요. 또 동해상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여기에 더해지면서 너울까지 더해지면서 해안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경상북도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울릉도 독도의 경우 강풍 경보, 강원 영동 지방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오늘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더 분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중 비 피해도 상당했는데 강원도 지역이나 경상북도 지역은 저녁까지는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과 울릉도 독도는 비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려 20에서 60mm가량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국 북부 쪽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풍 때문에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 27도를 비롯해 어제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지금 서울 광화문 일대로는 대규모 집회로 인해 통제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세종대로와 세문난로, 또 종로와 소공로 등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먼 곳에서 우회하셔야겠고요. 광화문역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다른 가까운 역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기는 여유로운 구간들이 많습니다. 몇몇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에서만 짧게 속도 줄이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양방면 반포에서 양재 사이로 속도 떨어져 있고 부산 쪽으로는 옥산 일대로도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태풍 미탁 때문에 중앙선과 영동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동선은 영주역에서 강릉역 구간 양방면이, 중앙선은 영천역에서 경주역 구간 양방면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으니까요.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황제 소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보수 성향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남대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허위 인턴 논란과 관련해 인턴을 안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한 북한 대표단이 오늘 베이징을 경유해 스톡홀름으로 향합니다. 김명길 순회대사는 KBS 취재진에게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어서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발사한 발사체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인 신형 북극성 3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광주 지역으로 가봅니다. 모등일보의 서충섭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27호 태풍 미탁 어제 밤 9시 40분에 전남 해남군에 상륙했지 않습니까? 예, 이 태풍 영향을 받았는데 먼저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 태풍 미탁이 상륙하면서 그 전남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는 좋은 상태인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흔을 이제 복구하는데 지금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목포에서는 한 가구, 완구에서는 세 가구, 총 4가구와 5가구의 이재민이 추가로 발생해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고요. 예. 예, 완도 58동, 여수 초도 22동, 목포 삼양 2동 등 주택 83동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예. 완도와 장흥 고흥에서도 도로 번면이 유실되거나 하천 제방이 유실돼서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예,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대피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고흥군에서도 9명을 마을 회관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가 있었고요. 예, 비교적 광주와 목포 등지에서는 피해는 이제 적었는데 그럼에도 간판과 가로수, 도로 침수 등 총 11건이 접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거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예. 사전 대피를 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예. 이 동해안 지역은 지금 범람만 물이 빠지지 않아서 좀 힘든 상황인데 전남 지역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우선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도 일부 있었긴 했지만 네. 오늘 오전 일시적인 침수여서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이제 귀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피해 주택들로서는 이제 다시 그 침수된 가재 도구로 정리하는 이런 피해가 있을 텐데요. 뭐 추가적인 피해가 집계되는 대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또 복구 작업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이 이 광주의 그 남광주 야시장이 있는데 예. 운영을 중단한다면서요? 예. 이제 또 여름이나 가을 날씨가 좋을 때마다 밤이 되면은 많은 시민들이 야시장을 찾아서 밤을 즐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예, 광주에도 두 곳의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인 광주 남광주 야시장. 이 정식 명칭은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인데요. 밤기차 야시장. 예,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 아닙니까?
예, 남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고흥, 벌교 이런 전남 남해안에서 올라온 신선한 꼬막이나 낙지 이런 해산물들이 유통되던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시장이었는데요. 예. 예, 이 시장이 쇠퇴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남광주 야시장이 행자부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 원을 조성받고 2016년에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야시장이 3년 만에 이제 운영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는데요. 왜 그렇죠? 이 10억이나 받고 뭔가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예, 그 10억은 상당 부분 이제 설비를 마련하는데 쓰였는데요. 네. 개장 당시인 2016년 11월만 해도 금요일과 토요일 동안의 운영 날 동안 하루 평균 1만 명이 찾는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네. 그러나 1년 만에 방문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해는 1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현재도 하루에 50명, 100명도 찾지 않을 정도로 많이 위축됐다고 합니다. 참여 상인들 역시도 처음엔 4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현재는 10명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해서 2만 원, 하루에 2만 원씩 걷는데 이마저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그 상황을 말씀 들어보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개장 당시에는 주말에 10,000명씩 왔던 시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쇠락의 길 걷게 된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더 독자적인 자체적인 색채를 갖추지 못해서 자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광주의 전통시장이 시장 기능을 잃고 있고 이 야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약간 좀 헛송세월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 지자체에서도 야시장 손님이 급감하기 시작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시내버스 방송이나 이제 SNS를 통한 홍보를 하거나 또 이게 이벤트도 실시하긴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고요. 네. 특히 음식 역시도 다른 야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키조개구이나 큐브 스테이크나 핫도그 이런 젤리 이런 천편일률적인 음식들이 나오면서 독창성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예, 개장 초기에 홍어 샐러드를 판매한다는 그런 그 가게도 있었는데요. 홍어 지금은 샐러드요? 하지만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또 상인들 역시도 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손님들이 앉아서 먹을 공간도 없다 보니까 상인들마저도 내가 손님이어도 두 번 다시 안 올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예. 또 거기다가 남광주 야시장 이제 점포들이 여기가 수산시장인 남광주 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해서 여기서 음식을 이제 소비하는 이런 상생 경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낭만적인 구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젊은 층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나 닭꼬치 같은 이런 퓨전 음식을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과도 이게 좀 상생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득이 되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남광주 야시장이 문을 연 직전에 반년 전에 같은 동구에 또 다른 야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같은 구에 야시장이 2개나 있는 셈인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했지만 결국은 예산마저 갈리면서 제살 깎아먹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구에 그 다른 야시장은 잘 됩니까? 거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도 다양하게 갖추면서 거기다 특히 예산이 규모가 다른데요. 남광주 야시장의 경우는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요. 반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야시장의 경우는 5억 원의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남광주 야시장도 처음엔 10억 원 지원 받아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예 문을 닫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홍보를 다시 해서 이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좀 다소 냉소적인데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남긴 시민들의 댓글을 보면 그 올해 초 남광주 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가 입점하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를 다시 거론하면서 시민들이 이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결과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초창기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의문인데요. 네. 예, 그동안 남광주 야시장에 지원된 예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한 해에 800만 원 수준으로 적은 수준이고 상인들도 떠나면서 이제 누적된 역량이 좀 부족한데요.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청년 상인들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상인들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의 장으로 다시 재개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능력을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남광주 그렇습니다. 야시장을 좀 다시 좀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근데 예. 이게 이 야시장의 실패라는 게 이 전통시장의 운명과도 이제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예. 과거 전통시장은 이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그 일상 시장의 기능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야시장이 등장했죠. 그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그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예,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수는 1,450개인데 하지만 앞서 11년 사이에 160곳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 평균 14곳. 한 달에 한 곳 이상의 시장이 매달 문을 닫는 셈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 야시장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을 통해 조성된 야시장이 52곳이고 아마 현재는 더 많을 것입니다. 예. 한 곳당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국 야시장의 메뉴가 상당 부분 비슷하고 좀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올해 서울에서도 야시장 5곳이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이처럼 소비자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이게 베끼기식으로 조성한 야시장의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뭔가 이 차별화된 메뉴, 차별화된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천절 관련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개천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 해서요. 김좌진 장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개천절과 김좌진 장군. 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개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천절이 시작된 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면서부터 기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지금과 달리 음력 10월 3일을 기념일로 했는데요. 예. 날짜도 건국기념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개천절 이전의 이름은 건국기념절. 네, 그런데 이제 이 말보다는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지금의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광복 이후에는 지금 이름인 개천절을 기념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양력으로 10월 3일. 예, 양력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 개천절에 또 역사가 또 그렇게 돼 있었군요. 네네네.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 개천절을 당시 그 임시정부가 이렇게 기념하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천절이 그 전에 3.1 운동과 같은 어떤 전국민적인 호응을 받은 그런 어떤 날짜가 아닌데도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1919년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개천절과 관련이 있는 대종교. 그러니까 단군을 모시는 종교죠. 맞습니다. 네. 그 대종교 신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널리 알려진 인물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학자인 신채호 박은식, 그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이동영, 그다음에 신규식 이런 분들이 모두 대종교 신자였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김좌진 장군
역시도 대종교 신자였기 때문에 네.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이제 그 김자진 장군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대종교는 우리나라 민족 종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히 탄압을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흥미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뭡니까?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대부분의 시간을 만주 쪽에서 근거지를 두고 포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종교를 세운 나철이라는 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앞서 제가 첫 질문이 이 개천절이 그 김좌진 장군 앞서 이제 신자라고는 했습니다만은 네네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또 이 인연이 맺어지는 건지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네. 대종교가 이제 당시 이제 개천절을 중광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건국기념절, 예. 개천절 혹은 중광절. 네네네. 그렇게 네.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만주 쪽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종교에 이제 신자로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중광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광단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북로 군정서 우리에게 익숙한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 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청산리 대첩하면 또 김좌진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종단이 만들었던 이 독립운동 단체에서 어떤 그 군사 전략을 필요로 하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가 마침 이 근처에 이제 만주에 오게 되고 그 네. 만주에 왔던 지도자가 김자진 장군인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대종교 신자였기도 했기 때문에 영입을 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을 이끌게 됩니다. 예.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김자진 장군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홍성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 나라가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니까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뜻으로 집안에 있던 노비들을 모두 풀어준 걸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노비를 풀어준 이유가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무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었던 학교가 호명학교, 기호지방 충청도 지역을 밝히겠다 이런 학교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국권을 피탈당하게 되면서 이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배웠던 무장투쟁을 예.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번 체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주 쪽으로 투신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무장 독립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군사 활동을 그렇죠. 했는데 네네네. 이 독립운동에서 이 김자진 장군의 역할 그 의미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광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군사들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김자진 장군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여러 곳에서 이제 인재를 끌어모읍니다. 마침 서간도 지역에서 배출했던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여러 교관들을 영입을 하게 되고요. 네. 또 교재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근처에 있었던 최진동 부대의 경제적인 지원도 받게 되면서 북로 군정서를 이제 말 그대로 정예 독립군 부대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군인들을 길러야겠다라고 해서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사관 연성소를 만들게 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수백 명의 병력을 만들게 되는데 요 준비가 끝날 즈음에 마침 이제 일본군이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 기지를 무너뜨리려고 대대적인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주 그 북간도 서간도의 독립운동 기지를 이제 네,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없애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네. 이 청산리 전투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천 명에 이르는 일본군 최정예 정규군을 무너뜨린 우리나라 독립전쟁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고 대승한 그런 전투. 예, 그래서 기억되겠죠. 승리를 넘어서서 정규전이었다. 이런 면에서 이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독립군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김자진 장군 예.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또 대종교 네.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오늘 개천절에 좀 부여를 해보면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또 그렇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 모르는 분들을 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개천절과 독립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김자진 장군은 또 한편으로 여러 것이 섞여 있는 네.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런 어떤 노선투쟁 속에서 41살 아까운 나이로 이제 또 그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또 한번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자진 장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곳은 지금 말씀드린 청산리 일대를 가보면 좋겠지만 다행스럽게 또 국내에 홍성 지역에 김자진 장군의 생가가 복원이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조그만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이라는 곳 자체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 바로 이웃에 또 만해 한영훈 선생 생가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개천절 그리고 또 그 즈음해서 한번 찾아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어떤 중요한 장면들에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군의 이념이 그 홍익 인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고 좀 맥이 닿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억강부약 그리고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겠다라는 그 뜻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대종교 신자 그리고 홍익 인간의 뜻으로 또 김자진 장군의 일생의 어떤 지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억강부약과 홍익 인간의 이념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개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019님, 부산의 가을 하늘은 맑은데 우리들 마음은 편치 않네요. 낙동강 하구원 수문을 활짝 열었지만 이 체육공원 등 주차장과 시설물, 태풍 미탁의 흔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 강둑 언저리로 핑크 뮬리 군락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처럼 환히 피어있네요. 라는 문자 보내오셨어요. 오늘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시고 또 태풍 피해 상황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풍 미탁은 소멸됐지만 이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높은 파도와 너울로 인해서 이 만조시간 침수 피해 또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